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키워가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도 시장이 명절 이후에 조금 올라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 될 텐데 그 시장부터 조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2.12%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3%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서 추세가 완전히 아래쪽으로 돌아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제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꺾여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지금 많은 이제 경제방송에서는 미국발 악재라고 하는데 사실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금리 인상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었고 금리가 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IMF에서도 경고를 했죠.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뭐 통계를 딱 내보니까 111번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있더라.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5년 안에 잡은 경우가 몇 번이나 있을까 하니까는 한 64번 정도, 그러니까 한 56% 정도만이 우리가 다 잡아냈다라는 거죠. 5년 안에 잡지 못할 확률이 거의 뭐 45% 정도, 4, 5% 정도가 될 텐데 그 정도 비율 정도는 우리가 5년 안에 못 잡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왜 못 잡았는가? 그리고 잡았다면 5년 안에 잡았다 하더라도 3년 안에 잡았는가 하면 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았는가를 보니까 긴축을 강하게 했을 때 잡혔더라라는 거고요. 그러면 왜 실패했는가 봤더니 긴축을 하다 보니까 물가가 좀 떨어질 때 그때 성급하게 축배를 먼저 들어서 금리를 좀 인하시킨다든지 긴축을 완전히 놔버렸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IMF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의 긴축은 더 강하게 더 지속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IMF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연준도 그거를 약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 그렇게 약간은 강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금리를 조금 더 오랫동안 그리고 좀 더 높게 지속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거는 예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만 유독 금리 인하할 거다, 금리 인하할 거다, 금리 인하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자꾸 잡아가다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약간 김칫국을 마셨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뭐 증시가 막 엄청 화랑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안 좋은 내용들만 훨씬 더 많고 거기다가 지금 국제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킹달러가 도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 예전에 플라자 합의 때도 킹달러가 이렇게 엄청나게 도래가 됐었을 때 그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내면서 다른 국가들의 통화를 절상시키면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위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킹달러가 무너질 때 위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이 유가, 오일 쇼크도 그랬죠.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기름을 좀 감산하고 감축 정책을 내다 보니까는 국제적으로 전부 다 기름 부족으로 시달리게 되면서 유가가 폭등하면서 오일 쇼크가 터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보면은 그 당시의 징조들, 안 좋은 징조들이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징조들이 자꾸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2008년 서브프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위기가 터진 거잖아요. 부동산에 투자했던 그런 기업들이 돈들이 회수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건데 지금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의 부동산 기업들이 위태위태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많은 은행들 저축은행들이 붕괴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지금 생각해보면은 모든 악재들의 징조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의 징조, IMF 때의 징조, 오일쇼크 때의 징조, 뭐 대공황의 징조 모든 징조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발생된다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발생된다는 것도 아니고 됐다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게 안 될 수 있을 만큼 해결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보면 해결되기 전까지는 축배를 먼저 들이킬 필요가 있는가, 김칫국을 마실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다들 김칫국부터 마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가 상승보다는 하락적으로 지금은 기대가 빠지면서 내려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뭐 일단은 여러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연휴 전에 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매수에 그렇게 풀 매수할 필요가 없다. 관심 종목에다 종목을 넣어놓고 주가가 빠지면 그때 사면 되지 않느냐.
만약 그때 살만한 기업으로는 역시 AI 관련주가 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도 말씀드리고 역시나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잡을 만한 종목은 많이 있지만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더 싸지는 거니까 오히려 좋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증시가 내려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요. 저는 이게 악재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징조만 있을 뿐이지 뭔가 발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악재가 발생돼서 떨어지는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폭락이 나온다든지 2100까지 간다든지 그걸 깨고 내려간다든지 이런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악재가 나온다면은 그건 이제 변수기 때문에 나왔을 때는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변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결국 2300 정도, 2350 정도에서 하락이 멎을 가능성은 일단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전에서 2400포인트만 지지가 되어준다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반등 나오면서 박스권이라고 하죠. 위에서 횡보를 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의 박스권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저점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상 2350 정도까지는 마음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기까지 빠진다고 해도 사실 앞쪽에 있던 조정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깊은 조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그냥 지극히 자연스럽고 약간 김칫국을 마셨던 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뿐인 것이 사실 이거 지금 엄청난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는 분들은요, 사실은 지금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락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떨어지는 칼날은 잡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칼날이니까 땅에 떨어지고 땡그랑하고 움직일 때까지는 손을 놓고 가만히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그거 만지려고 하다가는 다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접근하려고 하면 발이 찍힌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서 관망을 해야 되는 장세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지켜보시면서 내 종목이 어디까지 빠지나 또는 내가 살려고 했던 종목이 어디까지 빠지나 보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현금이 없는 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금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가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올라왔을 때 위에 있을 때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거지 지금 이거 내려가는 여기서 현금 마련하겠다는 것은 뒷북 치는 것밖에 더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 지금은 현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요. 악재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다시 올라옵니다. 결국은 반등이 좀 다시 올라오게 되고 그 상승세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또 2,500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거기 돌파 여부를 확인하면서 더 갈 수도 있고 저기서 멈출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음 반등 때 내가 비중을 줄인다든지 정리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굳이 이렇게 손실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손실이 더 커져 있는 자리에서 현금 마련을 위해서 정리할 필요까지는 전혀 없다고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결국 지금 이 자리에서는 현금이 없는 분들은 그대로 관망하시고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현금 있는 분들은 매수하기 위해서 살짝 기다려보면서 매수 포인트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저는 10월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냐면 매수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라는 말이 아니죠. 10월 중에 매수 포인트, 저점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매수의 기회가 생긴다면은 잡을 수 있도록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해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오늘 장 빠지면서 명절 잘 쉬었는데 기분 좋게 쉬었는데 또 기분이 안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오히려 내려가는 것도 장이고 올라가는 것도 장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설명해드리고 싶네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종목들 역시 추가 매수 가능한지 또는 현금이 없다면은 이거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인 건지 또는 추가 매수를 안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종목을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다른 분들의 상담을 보면서 또 매수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거니까요. 상담은 또 재밌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고민들 날려보도록 할게요. 전화 처음으로 받아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로템이요. 현대 로템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2,800원에 30%요. 32,800원에 30%요. 네네. 비중이 좀 많네요. 네, 조금 네. 많아요. 물타기 조금 약간. 네, 굳이 할 필요 없는데 한 거죠, 그죠? 물타기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것이나 추가 매수 이거는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많이 참으셔야 돼요. 정말 참다가 안 되면 또 때리고 참고, 네. 뺨도 때리고 참고, 허벅지 때리고 참고 어떻게 참아야 돼요? 근데 네. 사람들의 매수나 추가 매수를 되게 빨리 서둘러 버린다는 거죠. 오늘도 네. 제가 시황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추가 매수라든지 매수는 지금 이번 달 중에 나올 것 같긴 하나 충분히 기다리고 관망하면서 해라라고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떨어졌으니까 지금 바로 사세요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매수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오래 뒤에 나와요. 왜냐하면 하락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상승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시세를 내는데 몇 개월씩 걸리거든요. 근데 내가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조금 빠지니까 며칠 안에 또 반등이 나오고 며칠 안에 올라갈까 봐 자꾸 추가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급할 뿐이지 시장은 진짜 그렇게 급하진 않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원래 시장은 매우 느린데 우리만 굉장히 급한 거예요, 마음만. 그래서 제가 주식에 대한 관심을 좀 끊어야지 주식이 잘 된다라고 설명해드려요. 이것도 너무 빨리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사실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좀 아래쪽으로 빠져가지고 26,000원이라든지 또는 2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저기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항 지지 라인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저쯤 되면 떨어지고 저쯤 되면 올라가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계속요. 그 말을 25,000원쯤에서 얘는 뭔가 전환점이 생길 수 있겠구나,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럼 얘가 내려갔을 때 25,000원쯤 됐을 때 반등 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25,000원쯤 돼서 사면 되겠구나 하고 그때까지 빠질 때까지 뭐 하면 되는 거였죠? 기다려야죠. 원래는 기다려야 됐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괜히 해버리니까 비중은 많아졌지, 매수가는 높아졌지, 이걸 대응하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꼭 하려거든 한 6개월, 1년 기다려버리세요. 그럴 각오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엔 그렇게 꼭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일단 25,000원짜리에서 지지가 되어준다면 얘는 다시 한번 3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재료도 철도 테마라든가 이런 쪽들이 나쁜 산업은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 네옴시티 쪽으로 엮일 수도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뭐 여기저기 엮일 수 있다. 실적도 나쁘지 않고 철도 테마까지 살아는 있다 생각을 해서 반등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000원 반등 나오면은 비중부터 줄이자. 일단은 3만원에 가깝게 올라오게 되었을 때 저기서 더 가는지 안 가는지는 그때 돼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돼서 3만원쯤 왔을 때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해가지고 저기서 더 가면은 홀딩에서 본전 쪽은 또는 이상에서 약수익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저기서 반등이 없으면은 이거 하락세로 전환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자리는 또 2만원까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매도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네네. 어쨌든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고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비중이 이미 너무 많아요. 네네.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레인 로보틱스요. 어떤 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레인 로보틱스. 네, 네. 그 본전을 안 가면 어떡하지?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7만 5천 원에 10%. 17만 5천 원에 10%요. 일단 이거 급등했을 때 사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지난번에도 상담을 했는데 단타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를 뭐 가져갔는데 급등이 나왔다.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는 급등이 나왔을 때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 또는 급락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은데 사람들은 로봇 관련주다 뭐 두산 로봇이 뭐 로보틱스가 상장을 한다 로봇 산업이 앞으로 뭐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면요 전부 다 뭔가 그런 쪽에 이렇게 막 시선이 가버리게 되고 수급이 쏠리게 되고 그걸로 해서 급등 나오면은 우와 간다 따라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불나방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여기서 더 간다 안 간다를 맞출 수 있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뭐 맞춘다라는 개념으로 상담을 하지 않아요. 할 줄 모르면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 이거가 뭐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 그건 뭐 점쟁이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그 점을 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저는 신내림 받아본 적이 없고 신도 없어요. 저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그럼 이걸 맞출 수 있을까요? 전혀 못 맞추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보면서 반등이 나오면 상승이 나오면 여기서 팔까 안 팔까를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팔 수 있어야 되고요. 떨어지게 되면 이거 지금 여기서 조금 더 홀딩해도 될까? 아니면 손절해야 될까? 아니면 좀 더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해야 될까라는 대응 전략을 짤 줄 알아야 돼요. 그 누가 할 줄 알아야 되냐면요. 이거 산 사람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시청자님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어떻게 좀 올라가면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거 할 줄 모르죠. 그죠? 네. 할 줄 모르니까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대응 전략을 짜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시청자님하고 저하고는 통화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거 언제 반등 나올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 시청자님한테 제가 드리는 전략을 시청자님이 잘 따라줘야 되는데 그럼 제일 쉬운 전략을 제가 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 있죠. 154,000원짜리 있죠. 네. 이 자리 무너지면 손들어야 돼요.
단기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자리 무너지면은 손절을 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반등 나가면은 뭐 18만에서 20만 원대 이렇게 올라올 때 저기서 힘을 보고 더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쯤에서 타협 보고 매도를 하고 나오든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전망이니 뭐 기업이 앞으로 어떻니 실적이 어떻니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주가는 너무 과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전망 실적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재료는 있으나 여기서 뭐 재료 때문에 뭐 더 날아간다 이런 걸 보장할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걸 보장하거나 그런 걸 막 뭐 부추기거나 가져가라 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사기꾼입니다. 그거.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전망 같은 게 없고 지금 시청자님이 할 줄을 모르면 나가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할 줄 모르면 나가는 자리로 15만 원짜리 15만 원 무너지면 얘가 나중에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손절하고 나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등 나가면은 18만 원대 그거 정리한다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정리하시고 다시는 이런 정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삼성 SDI요. 삼성 SDI. SDI인가요? DI.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74만 원에 비중은 30%. 그래요? 예. 일단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좋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 그건 희망 고문이고요. 희망 고문 말고 그냥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매수가가 워낙 높은 데다가 비중까지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저는 이거 향후 뭐 제가 뭐 완전히 맞출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예상을 한다면은 향후 한 10년 정도는 탈출 힘들 것 같은데요. 10년 정도요? 예, 저는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얘가 상승한 이 자리는요, 과하게 급등한 거품이에요. 이 회사가 나쁜 건 아닌데 회사가 좋은 기업은 맞고 좋은 회사이기도 하고 실적도 좋아지기도 했고 뭐 다 성장을 하긴 했는데 얘가 성장을 하고 올라가야 됐던 어떤 그런 자리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만 원짜리가 8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4배나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상식적으로 주가가 4배가 올라갔으면 회사도 4배가 좋아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주가가 4배가 올라갔고 회사가 4배가 좋아지려면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도 4배가 올라가야 되는데 코로나 이전에 이게 지금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까지 해서 최근에 가장 높은 매출이 2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2배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 영업이익은 4,600억에서부터 1조 8천억까지 올라갔다 해가지고 한 4배 이상 올라간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매출 규모로 봤을 때나 뭐 이런 걸 따져본다면 사실 이게 4배까지 올라갔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무슨 상황이라고 봐야 되냐면은 코로나 때 이 주식 계좌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건 알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SDI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가치랑 무관하게 사람들의 돈이 많이 들어와서 사겠다고 막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그 주식 사겠다고 들어왔으니까는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워낙 많다 보니까 주가가 자꾸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기업의 가치가 있었으니까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것도 맞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과하게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거품이라고 봐야 되고요. 증시에서는요. 역사적으로 거품 만들어진 기업들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가 아니면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가 하면요. 한 100개 중에 한 5, 6개만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지 나머지 한 90개 이상은 전부 다 떨어집니다. 언제까지 떨어지냐면 거품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그 초입부까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품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초입부가 코로나를 기점이라고 생각한다면 20만 원대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저기까지 빠지면 기업이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업은 안 망해요. 이건 우리끼리 거래하고 있는 거지 절대 기업은 안 망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중고 거래 시장에서 제가 나이키 운동화를 시청자님한테 팔 건데 나이키 운동화를 제가 10만 원에 사온 것을 제가 시청자님한테 10,000원에 판다고 해서 나이키 회사가 망합니까? 안 망하죠. 안 망하죠. 우리끼리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SDI라고 하는 이 주식을 우리끼리 거래하고 있는 거지 회사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주가가 얘가 1,000원이 돼도 안 망해요. 그러니까 20만 원까지 빠진다고 하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20만 원까지 빠졌을 때 이 회사는 어떤가? 회사는 정말 좋아졌는데 20만 원까지 빠지면 정말 싼 가격이 되겠죠. 그죠?
영업이익도 예. 늘었고 돈도 많이 버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 다시 빠져갔을 때가 보통은 거품 만들어지고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저렇게 올라온 거품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도의 구간이 되면서 이런 자리들은 사면 안 되는 고평가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얘는 지금 차트 모양상으로도 쌍봉을 그리고 있죠. 거기다가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이 저점까지 무너뜨리게 된다면은 사실 좀 오랫동안 많이 빠지고 올라온 데까지 회복되는 기간이 대형주들은 한 5년에서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5년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짧은 것 같고 10년을 그냥 생각하자. 10년을 생각하고 만약에 내년에 탈출되면 그건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아주 오랫동안 가져가야 되겠구나. 이거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가야 돼요. 왜냐? 너무 비싼 가격,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지금 샀어요. 그러고 돈이 많이 빠졌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갖고 가요?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매수할 여력이라던가 사람들 경제를 봤을 때 사람들 경기 좀 어떤 것 같아요? 주식할 만큼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여유가 좀 없어 보여요, 사람들? 네, 없어 보여요. 네, 그럼 이거 지금 주식 살라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때 코로나 때처럼 많을까요? 아니면 코로나 때만큼은 안 될까요? 안 들어오지요?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주가가 더 올라가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원리로 봤을 때 삼성의 SDI라는 기업은 전망이 좋고 기업이 괜찮은 기업은 맞으나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이 전망과 이 기업의 가치로 가져간다면 돈 벌기는 좀 힘들고 본전 찾는 것도 엄청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금이 좀 있다면은 저는 좀 장기로 가져가면서 만약에 이게 46만 원짜리가 저점인데 저거 깨지면은 진짜 그냥 30만 원, 20만 원대까지 가져가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가져갔을 때 현금으로 46만 추가하면서 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46만 원이 지지가 된다면은 위쪽에서 박스권으로 다시 한번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60만 원대 이상까지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빨리 정리하는 게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온 정보가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지금 좋다고 하는 기업들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 다 물립니다, 그거.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한수입니다. 저기 조이시티 3,320원 10% 정도 돼요. 조이시티요. 네, 네, 조이시티를 3,320원 3,320원에 10%. 10%요. 일단 조이시티라고 하는 이 기업을 비싸게 사진 않았고 저점에 잘 샀어요. 실적도 좋아지고 영업이익도 좋아지는 이 기업을 잘 샀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사람들이 이런 거 사면 바로 수익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잘 샀다 이러면은 그럼 이제 내일부터 수익 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좋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고만 생각을 해요. 주가는요 네. 올라갈 수 네.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내려갈 때 요인이 조이시티라는 기업이 너무 안 좋아서 악재가 생겨서 완전히 이제 망할 기업이라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반대로 조이시티랑 상관없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왜 우리 세상에 잘생긴 사람들 되게 많고 이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네. 연예인을 발굴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 때 누구나 성형을 해가지고 다 이쁘고 잘생긴 곳에서 그 연예인을 발굴하기가 쉬울지 아니면은 정말 이게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빛나는 보석을 찾으러 가는 게 더 쉬울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전부 다 빛나고 있으면 어때요? 누가 연예인을 시켰을 때 잘 될지 찾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기 뭐 제3국에 갔는데 너무나 끼도 좋고 능력도 있고 잘생기거나 이쁘거나 해서 와, 이 사람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드러나면은 정말 세상을 흔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을 발굴하러 간다면 그 과정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발굴했을 때 그 효과라든지 어떤 보상은 엄청나게 좀 크겠죠, 그죠? 네. 투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발굴되지 않은 걸 발굴해가지고 발굴될 때까지 투자를 해줘가지고 키워 올리는 거 연예인 기획사랑 주식 그 투자랑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조이시티라는 이 기업은요, 저는 옥석이라고 봐요. 아직까지 원석 같은 느낌이죠. 제대로 네. 이렇게 갈고 닦아지지 않은 것뿐인 거지 지금 사놓는 건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갈고 닦을 거는 시청자님이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요. 전혀 없어요. 시청자님 뭐 할 건데요? 이 조이시티 가가지고 뭐 기다려야죠. 회사에서 뭐 할 겁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기다려야죠. 되냐면은 투자해놓고 기다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더 떨어졌는데요, 망해가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격 정말 저점에 잘 잡았고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네. 뉴스를 보니까 삼성에서도 이제 갤럭시를 이용해서 지금 게임 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생각한다면 게임 생태계가 지금 구축이 될 것 같고 최근에 아시안 게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새로운 종목이 하나 생겼어요. 아세요? 몰라요. 온라인 게임으로 지금 뭐 금메달 따는 선수들 못 보셨습니까, 혹시? 예, 예. 아시안 게임에서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니, 전혀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그죠? 이제 올림픽도 네. 그렇고 지금 리그 네. 오브 레전드라든지 스트리트 파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하고 시작을 했죠. 이제 e스포츠도 네. 하나의 스포츠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산업의 발전은요, 저는 앞으로 계속 클 거라고 봐요. 커질 거고, 앞으로 더 성장할 거고, 거기다가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다 엮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게임 네. 산업이 지금 단점이 뭐냐면은 탄력이 너무 좋아요. 그게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탄력이 좋다는 말은 올라갈 때도 급등하고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겠죠? 빨리 내려가요. 네, 빨리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내려갈 때도 그냥 푹푹 빠지고요. 다른 거 막 1%, 2% 빠질 때 얘는 3%, 5%, 10%까지도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변동성을 이용하는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진다고 해갖고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얘들은 이제 게임 산업을 내가 투자했다면요. 반토막 나는 것만 각오해야 돼요. 그러면은 1,500원짜리가 지금 딱 시청자님 기준으로 봤을 땐 1,600원짜리가 어떻죠? 반토막짜리겠죠, 그죠? 네네. 그 정도쯤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추가 매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내려가면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춰버리면 되고 올라갈 때 탄력 있게 올라가니까 수익을 키워서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은 우리 강연의 일정을 조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거제와 구미로 갑니다. 거제는 제가 처음 가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마 저희 방송 사상 처음 가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실지 저도 감이 아예 안 오는데요. 뭐 몇 분이 오시든 한 분이 오시든 간에 저는 강의하러 갈 거니까요. 거제시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2층 다목적실 2호인가요? 저기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니까요. 많은 분들 오시길 바라겠고요. 구미는 자주 가던 곳이죠. 구미는 구미코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미코에서 오후 1시에 3층 중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양쪽 다 각각 많이 오셔가지고 하반기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걸 배워가시고 힌트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현대 엘리베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44,900원에 지금 30%라고 하셨는데요.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단 45,000원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요. 일단 좀 더 홀딩을 해봐도 되는 구간이죠. 왜냐하면 이 뭐 대형주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상승세가 한번 나오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 오랫동안 내려가 있는 이 하락세가 끝나고 지금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는 자리라서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면서 다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상승, 첫 번째 이 흐름 자체가 아직 끊기지 않는 이상은 가져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홀딩 의견이 저는 드리고 싶고요. 55,000원짜리죠. 지난 정고점짜리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홀딩이 맞다고 봅니다. 이 기업도 지금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이 지금 최근까지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요.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갔죠. 달러도 지금 환율 너무 비싸죠. 거기다가 유가까지 지금 올라가 있죠. 코로나 이후에 영업이익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재료로 봤을 때는 사실 이 현대 엘리베이도 뭐 승강기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것처럼 뭐 신축공사라든지 뭐 새로운 공사, 뭐 네옴시티 이런 쪽으로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 55,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도 지금 뭐 한국경제신문이죠. 거기에 일면을 딱 보게 되면 신문 일면 딱 봤을 때 나오는 게 뭡니까 하면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가가지고는 회장이 가가지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옴시티에서 그 뭐 이상한 거 보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옴시티 아직까지는 재료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로 엮일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부동산 뉴스를 보게 되면은 또 신축 공사가 약해서 집값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신도시라든지 뭐 이런 집을 더 주거를 좀 더 정책 뭐 공급하는 정책들이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역시나 상승은 아직까지 그런 쪽으로 뉴스가 엮여가지고 테마주로 막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그리고 연말 배당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았을 때 대형주는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코스피 조정은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또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5만 원대 이상까지 가져가 보자. 대신에 얘가 빠지기 시작한다면 대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올라갈 것만 보고 있다가 우리는 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만 원 이하로 빠져내려가거나 한다면은 얘가 꺾여 내려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4만 원 이하로 빠져내려갈 때는 비중을 줄이는 것도 현금이 없다면 비중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을 매수하셨고요. 46,700원에 9% 정도 매수하셨다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네요. 한화솔루션은 제가 저점 깰 때 손절해라고 그렇게 많이 상담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거는 이제 저희 주챔쇼를 오랫동안 지켜봐 주시거나 지속적으로 봐주신 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귀딱지에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라고 이렇게 귀딱지가 앉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거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겨워요. 한화솔루션과 같은 이런 자리들 저점 깰 때 손절하세요. 여기서 단기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저 아래쪽에 바닥까지 내려갑니다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 S3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쌍봉 만들고 저점 깨면은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DI도 밑으로 빠지면 뭐 20-30만 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제가 한화솔루션이 이거 4만 원 깨지면 떨어진다라고 이 5만 원대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이거 분할 합병했었을 때 저 때부터 제가 5만 원대부터 이거 4만 원 깨지면은 여기 35,000원 여기 4만 원대 여기 깨지면은 손들어야 된다 이야기했었는데 욕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네가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뭘 아냐? 네가 이거 신재생 태양광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지 알고는 있냐? 회사가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매출도 이렇게 성장하는데 저 전문가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야 하면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저점 깨지면 내려갑니다. 그 좋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업의 전망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고 차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격과 차트를 무시하고 주식 투자한다? 그건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요. 가격과 차트를 안 상태에서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저평가일 때 매집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차트 분석을 하면서 매도 구간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결국은 얘는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 정도까지 들으면 지금이라도 손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최악의 단어가 지금이라도라는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건 없어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지금 할 거 없고요. 25,000원대까지 내려갈 때까지 비중 9%면요. 들고 가세요. 25,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기업인데 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지금 영업이익도 매출도 다 좋아진 기업인데 주가만 싸진 거잖아요. 그때 사야죠.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도 25,000원쯤 됐을 때 담아간다 생각하고 모아간다 생각하고 자리 잡으면 올라가겠지. 1년, 2년 내가 매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1, 2년 매집하기가 싫으면 25,000원대 자리 잡을 때 1, 2년 동안 조금 익혔다가 마지막쯤 끝물쯤에 사가지고 올라가는 것만 챙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이제 25,000원쯤 됐을 때부터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모아갈 거면 그때부터 모아가도 되고 모아가기 싫고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길 때 초입부에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배열 초입부로 가죠. 요런 자리들입니다. 정배열 초입부. 네모치고 있는 요런 자리쯤까지 횡보하고 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1, 2년 정도 또는 길게는 3, 4년 정도 횡보하다가 올라가는데 그 기다리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 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한 4, 5년 고생할 각오를 하고 들고 가시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 낮춰서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신규로 들어갈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저점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상승 초입부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셔도 좋다. 한화솔루션은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까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저는 되게 웃깁니다.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사셔가지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까요? 와, 이거는 참 모순이 아닐까. 안전한 종목을 사서 리스크 관리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급등 나와가지고 빠지고 있는 종목을 사서 리스크 관리다. 저는 조금 이상한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벨트를 딱 차고 이렇게 저속 운전을 하면서 정속 운전을 하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딱 그냥 지켜가면서 정속 운전을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안전벨트 풀어놓고 시속 한 500km 밟고 있는 사람이 리스크 관리할까요? 이런 질문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리스크 관리는 애초에 저기 사셨을 때 저점 깨질 때 손절한다라는 그런 전략을 짜고 갔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미 뒷북을 쳐도 한참 뒷북인 거죠. 왜 지금 와서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단 그나마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신 상태에 들어가신 겁니다. 뭐냐면 비중이 5%라는 것은요. 과감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비중을 막 실어가지고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리스크는 충분히 관리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요. 손절 라인을 정하지 않고 대응을 하셨다는 말은 결국 추가 매수 대응을 하고 싶다라는 건데 저는 그냥 추가 매수 하는 걸로 생각하고 밑으로 빠질 때까지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리스크를 관리하고 싶다면요. 이거 그냥 손 안 대는 게 리스크 관리예요. 그래서 3,500원대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얘가 저항 지지 라인으로는 3,900원대죠. 저기서 저점을 만들면서 횡보를 하게 된다면은 저때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내가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다. 이 종목은 이제 밑으로 빠져내려갔을 때 아직 3,000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기까지 내려가면 반등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까지 내려갈 때까지 내가 홀딩하고 싶지 않다면은 추가하면서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기까지 내려갈 때까지 나는 홀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고 그리고 3,000원대까지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더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지금 3,900원대 반등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가면은 저는 그때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질질질질 빠지는 이런 기업들은요 단기 반등이 급하게 막 올라가는 경우들보다는 밑에서 자리 잡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요런 자리들 있죠. 이렇게 질질질 내려가고 자리 잡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반등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자리를 잡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하진 않다. 여기서 자리 잡는 거 충분히 보고해도 되니까 3,500원에서부터 4,500원대까지 자리를 잡는 걸 좀 체크하고 자리를 잘 잡아준다면 그때 저는 뭐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의 최선의 리스크 관리는 그냥 가만히 있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여기 SKC 95,000원에 30%입니다. SKC를 95,000원 30%. 95,000원에 30%요? 네네. 저는 주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계좌를 만들 때 이거 좀 증권사에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 라는 말을 좀 교육을 시킨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건 대국민적으로 좀 교육을 좀 시킨다면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주식 레벨업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점 깨질 때 손절하라라는 이 격언이 그냥 조금만 검색하고 조금만 차트를 찾아보고 조금만 책을 본다고 하면은 바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 관련 코너 있잖아요. 서점 가가지고 주식 관련 코너 가서 책을 있잖아요.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요 놈이 좋겠다. 아무거나 딱 잡아가지고 딱 펴보면요.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는 책 그 말이 반드시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주식 관련 서적에는 반드시 있는 말이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못 지키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 손해보는 경우들, 괴롭힘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거 하나만 사람들이 조금 조심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고친다고 하더라도 와 손실을 많이 안 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입니다. 바로 직전 저점이 깨지면 손절하는 게 가장 격언 중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격언이고 다 팔기 싫으면 비중이라도 줄여야 되거든요. 그 자리가 지금 이 종목은 85,000원짜리였는데 그게 지금 무너진 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들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저점 깨지면 왜 손절해야 되는가? 그 다음 하락 자리, 그 다음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그 다음 자리가 일단은 후보지가 7만 원이고요. 그 다음 후보는 한 56,000원대, 6만 원대까지 빠져야 저점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SKC도 제가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고 이게 12만 원대 이렇게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12만 6천 원대가 차트 보고 계시면 여기 저점 보이세요? 혹시 TV 보고 계시면 보이시나요? TV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계세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 방송으로라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만 5천짜리가 저점이었는데 그거 깨질 때 손절하라라고 했는데 얘도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SKC가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건 알고 있느냐, 매출이 증가되는 건 알고 있느냐, 네가 산업에 대해서 뭘 아느냐, 2차 전지랑 이게 리튬이랑 뭐 네가 리튬에 대해서 아느냐 엄청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는 그래도 꿋꿋하게 하겠습니다.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 이 저점 깨졌을 때 내려가게 된다면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그 하락세가 진행이 되면은 얘는 4만 원대 상승하기 시작했던 초입부까지 빠진다. 그러니까 결국 4, 5만 원대까지 밀린다라고 여러 번 설명했던 자리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얘는 내려가게 되면은 4, 5만 원대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럼 기업이 안 좋아지는가? 전혀 상관없어요. 기업이랑 이 주식이랑 상관없어요. 기업 운영 잘하고 있고요. 우리끼리 거래하는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흥망이랑은 상관없어요. 흥망성쇠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4만 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오히려 저평가 구간이니까 사고 싶은 자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 잘 버는데 싸잖아요. 그죠? 예. 돈 잘 버는 기업을 18만 원에 산 사람이 있고 돈 잘 버는 기업은 4만 원에 사는 사람인데 누가 돈 벌까요? 당연히 4만 원 산 사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이걸 비싸게 산 사람들 이상한 거죠. 오히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좋은 기업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많이 떨어져라. 4만 원까지 떨어지면 내가 왕창 사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시청자님은 저점 깨졌는데 들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죠. 이해가 되세요? 대응 전략은 별로 없어요. 이거는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리는 손절했어야 됐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일이 커지고 있고 다음 하락 자리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만 원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다려보셔야 돼요. 저기서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말 없어요. 그냥 늦었으니까 지금 늦은 김에 그냥 6만 원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저기까지 예. 내려갔을 때 반등이 나간다면은 적어도 8, 9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8만 원대 이제 내가 비중을 줄일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지 지금 뭐 비중을 줄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번을 통해서 배움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 저점 깨지는 종목을 또 들고 있으면은 배움이 없는 거잖아요. 성장도 없고. 아, 예.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저점 깨지면 손절하자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지금이라도라는 말 따위는 없으니까 결국 6만 원까지 좀 지켜보다가 저기서 반등이 나간다면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저기서 반등 나가면 8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한다 생각하고 그냥 홀딩하시고 이번에 배워야 될 것은 저점 깨지면 매도하라. 지금 한 13번째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아유,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서연이라는 저 주식이. 네, 매수가랑 굉장히 비중이요? 8,000원, 8,010원 정도 되는데요. 한 10% 정도 됩니다. 뭐, 왜 사셨을까요, 이거를? 저는 너무 저평가돼 있고,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는 변동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 봤는데, 네. 배당도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갖고 가려고, 그래서 이제 샀어요. 아이고. 네. 지금 좀 추가 매수를 완전해버릴까 싶어서. 아이고, 추가하면서 안 됩니다. 서연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뭐 저평가라 생각하고 장기 종목으로 생각하고 매수하신 거를 보니까 비싸게 사지 않는 습관이 있으시고 그리고 재무제표를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증가됐는데 주가가 안 가고 있다 보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네, 거기다가 회사도 보니까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앞으로 자동차 많이 팔리고 있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탄 아쉬움이 남아서 자꾸 아이고 한 게 이 기업은요 그런 가치랑 아무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 테마로 움직였던 정치 테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른 종목을 샀다면 저는 충분히 돈을 많이 버실 것도 같고 장기 투자도 하실 의향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뭐 배당도 받아가실 거고 왜냐하면 홀딩스라고 해서 이렇게 지주사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사셨다는 것을 좀 짧게 보고 가져가시거나 하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분인데 이거 정치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예, 네, 자회사인 서현이와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상관없어요. 정치 테마라고 하는 것은 한때 정치로 이렇게 흥했으면 다시 또 올라오기까지는 정치로밖에 안 움직여요. 보통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예를 들어가지고 반도체 회사라고 하더라도 반도체랑 상관없이 정치 때문에 움직였다면요. 얘는 정치 테마 아니고서는 움직이질 않아요. 얘가 조선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정치 테마로 엮였으면 정치 테마 아니고서는 움직이질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인물과 엮여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면은 총선, 대선 때 아니고서는 잘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그때까지는 바닥에서 기어다니거나 주가가 안 올라가고 밑으로 막 땅굴 파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기대를 하셔야 되는 것은 장기 투자 서연이와 내가 자회사를 보니까 지주사를 보니까 뭐 잘 간 이게 아니라 총선 기다려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얘는 애초에 정치 테마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정치 테마라는 그걸 아직까지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치 몰랐어요. 테마라는 인물주가 이렇게 엮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서현도 이게 왜 엮였냐면요. 예전에 이 유재만 사회이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게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울대 법대 동문이래요. 친한지는 몰라요. 예. 그냥 그 사회이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엮여가지고 대선 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벌 볼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일이 없으니까 주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평가라고 사신 건데 어쨌든 이거 지금 이제 엮인다면은 국민의힘 쪽으로 나중에 엮일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니까 총선 전에 그쪽으로 어떤 인물과 엮여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면은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테마가 원래는 땅굴 파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고 있다라는 것은 또 다시 매집이 들어갔구나. 그러면 총선 전에 한번 또 뛰어 올리겠구나. 그럼 그때 시청자님은 이득 보고 나가면 되는 거지. 거기서 장기 투자하겠다 생각하고 올라갔을 때 내 생각이 맞아서 더 사야 되겠어 하고 더 사시거나 뭔가 잘못된 투자를 하시는 그 순간 정치 테마에 휘말려가지고 선량한 분이 다치는 거예요. 예. 지금 시청자님 투자 방식은 정말 옳은 방식이고 좋은 방식인데 표적이 잘못됐어요. 정치 테마에 엮인 종목은 정치로 끝납니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투자 방식을 고순하시되 이 종목은 총선 전에 그냥 재미 본다 생각하고 잘 발굴하셨는데 아쉽게 정치 테마예요. 그래서 총선 전에 급등 나오면 그때까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투자 방식으로 다른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정치 인물주나 이런 거 안 엮인 쪽으로 보신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조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중에 CJ ENM인데요. CJ ENM 지금 보니까는 67,9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대응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저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매집을 하면서 가져가면서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 저평가인데 그렇게 가져갈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하면 이런 CJ ENM인 거예요. 그럼 사자마자 수익이 났을까요? 아니죠. 사자마자 수익 나는 그런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단타 말고는 없어요. 단타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사자마자 수익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장기 투자라고 했을 때는요. 물릴 각오하고 사는 겁니다. 그거는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워렌 버핏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빌 게이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흔히 말하는 피터 린치라든지 조지 소로스라든지 또는 박용옥 씨라든지 또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라든지 전부 다 손실 나는 걸 걱정하지 말고 사라고 합니다. 내가 장기로 가져갈 거면요.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에서는 손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수익 내서 팔 게 목적인데 왜 여기서 손실 나고 말고가 중요하냐라고 모든 주식의 대가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해요. 왜? 떨어지면 무섭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든데요. 손절해야 될까요? 아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이거라도 건져야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대가들이 그렇게 책을 쓰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버는 거겠죠. 돈 번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럽니다. 대가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더라라고요. 그러니까 대가들의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돈을 버는데 대가들의 말을 실천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건 틀렸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사보니까는 저평가라고 생각해서 사봤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손절하고 나갔거든요. 나는 손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요거는 좀 장기로 가져간다 생각하고 CJ ENM 같은 경우도 지금 체질 개선이 필요하죠. CJ CGV라든지 이런 쪽들 영화관 산업이 잘 안 되고 있고 컨텐츠 산업도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만들어내고는 있지만은 흥행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흥행에 따라 가지고 저작권을 갖다가 뭐 돈을 엄청나게 벌거나 이런 건 아니고 판권 팔아 먹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다 보니까는 한 번 한 번의 흥행은 좋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아마 CGV와 함께 뭔가 좀 변화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쯤에 맞춰가지고 이제는 우상향으로 돌아선다든지 할 텐데 그 우상향으로 돌아서기 전이 가장 어두울 때겠죠. 매수하고 기다려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홀딩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가시다가 5만 원대 초반 또는 4만 원대 한 중후반까지 밀리면 그때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 장기 투자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한번 또 보도록 할 텐데요. 동화약품입니다. 동화약품이 지금 매수가가 1,500원이고 비중이 30%라고 하셨네요. 일단 제약바이오는 다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 중에 하나죠. 지금 일단은 다음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오고 가고 있는데 후보로서는 이제 뭐 반도체가 있을 거고 자동차가 있을 거고 그리고 화학 쪽도 있는데 화학은 좀 약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요. 사실 지금은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먼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뭐 임상이니 뭐 신약이니 뭐니 하면서 주가가 뛰어올리기 얼마나 가볍고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볍고 좋은 기업들부터 이슈가 있는 기업들부터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이렇게 실적 좋은 기업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려볼 텐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이오 분위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좋은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러면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 좋은 분위기니까 좋아질 수는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30% 비중 좀 부담 안 됩니까? 저는 비중이 조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 지금 이 본전 언저리에서부터 줄이셔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8,000원에 가깝게 또는 그 이하에서 비중을 그때 30% 늘리는 게 맞다. 그래서 매수가가 9,000원에 가깝게 비중이 30%가 되어야지 1,500원에 가깝게 30% 들고 가면은 7,000원대나 8,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너무 아플 겁니다. 저는 그래서 홀딩을 못할 거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내려갔을 때 매수할 수 있도록 지금 비중을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잘 어루만지면은 크게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매매의 기본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안 보기 때문이거나 또는 보더라도 이게 저점인가 아닌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 제가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강의를 해드리러 갈 거니까 많이 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요일도 구미에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에서 오후 1시에 구미구 3층 중회의실 도대체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는 말이 뭔지 제가 오늘부터 강의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꼭 그거를 강의해 드릴 테니까 꼭 오셔가지고 많은 걸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빠지더라도 다시 반등 나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 뵙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